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오전 8시 15분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화재 연기와 불을 피해서 대피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 이 현장 사진은 참혹했던 당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화재가 난 고시원의 상황인데, 사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또 고시원에서 살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남일 같지가 않은 그런 사진입니다. 1978년 2월 27일에 태어난 당시 30살의 정상진은요, 2003년부터 이 고시원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사건 당일 그는 3층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용 기름과 권총 모양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르게 되죠. 불은 순식간에 고시원 곳곳으로 퍼져나갔고요. 불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정상진은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3층에서 4명에서 5명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고요. 이도 모자라서 4층으로 올라가 추가적인 5명에서 6명의 피해자를 더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요, 이 복도가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나오고 있는데 칼을 막 휘두르니까 급 칼날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와 복부에 자상을 입게 되죠. 현장 검증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좁은 복도, 불이 난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의 방화와 이런 무차별적인 칼질은요, 그 고시원 3개층에 있는 그 사람들과 또 중국 동포를 포함한 총 6명의 사망자와 중상 4명 그리고 경상 3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침에 평소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그날 그가 입고 있었던 의상을 설명한 사진인데요. 검은색 상의와 검은색 건빵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검은 스키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 완전 연기가 막 가득한 이 복도를 막 걸어 다니면서 피해자를 딱 보고 무차별적인 칼질을 한 거죠. 피해자 얼굴을 보고 칼질을 하기 위해서 고글을 쓰고 있었고 머리에는 플래시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그가 이날을 위해서 회칼 1개, 과도 2개, 가스총 등을 구입했고요. 과도 2개는 칼집을 구입해가지고 이 다리에다가 착용을 했대요. 양쪽 다리에다가. 그리고 가스총은 허리춤에 착용을 했고요. 가스총과 나머지 흉기들은요, 모두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여러 곳에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를 이제 형을 집행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가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 범행을 준비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사건이 2008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4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해왔던 거죠. 그럼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상진, 그는 평소에 말이 많았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걸 좋아하고 가끔 막 말을 너무 빨리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외향적이어서 종달새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전반적으로 겉보기에는 밝은 성격이었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하지만 중학교에 다닐 때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고 가끔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해요.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하고 가스총을 수년 전에 구입해놨다라는 거는요, 글쎄요, 그가 이렇게 밝은 성격으로 묘사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한편으로는 끔찍한 살인극을 자신 혼자 준비해왔던 점이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인데요. 어쩌면 좀 비뚤어진 성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었을 수도 있죠. 그는 2002년 자신의 고향이었던 합천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전쯤에 이 고시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남과 경기 지역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했고요. 가끔 주차 요원 일도 했고요. 그런데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들다 보니까 친누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고시원비를 내기도 했고, 그가 형제도 있었어요. 3명의 형과 1명의 누나가 있었지만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 한 건 아니었나 봐요.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않고 고시원에 홀로 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전과 8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남경찰서 이용호 팀장에 의하면 그가 어떤 폭력이나 기타 전과가 아니라 향토 예비군 위반에 따라 이런 전과가 생겼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향토 예비군법 위반으로 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위반을 하게 되니까 벌금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1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요. 고시원비 낼 돈도 없고 휴대전화 낼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경찰은 이야기합니다. 생활고가 결국 이 모든 범행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가 남긴 메모들이 발견됐어요. 조국이 나를 버렸어. 필사의 항쟁뿐이야. 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제야 저도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을 것 같습니다. 배워!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이 세상이 고통받는 모든 이가 나를 따라하기를 기원하고 있어. 이런 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마치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 보였어요. 이런 글들은 그의 일기장 4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 그리고 자신의 태생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이 일기장에 많이 드러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누나와 형을 이제 굉장히 원망하는 글들도 많았고요.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요.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4월 31살의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또한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은 확정되었죠. 재판부는요, 수년간 이렇게 흉기를 사들였다는 거,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 게다가 범행 후에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정신감정을 해봤대요. 그래서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생존자는요, 자신의 배에다가 칼을 꽂으면서 비웃던 그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칼에 찔려가지고 거의 내장이 이제 쏟아질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범인 정상진과 혈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먼저 이 피해자가 불이 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방문 박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이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정상진이 그에게 와서 왼쪽 아래 배에 칼을 찔렀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도 반항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힘이 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에 찔리면서 장기가 약간 튀어나왔는데요. 힘들게 그가 이제 구출이 됐죠. 너무 이제 사형수가 어떤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그의 입장에만 제가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피해자의 입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렇게 정상진은 우리나라 또 한 명의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사형수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폐륜화로 유명한 사건이었죠. 1994년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집 안방에서
노부부가 흉기에 수십 차례 찔린 채 살해당합니다. 범인은 그들을 살해한 후에 방에 불을 질러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데요. 이 이제 살해된 부부는요, 한약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100억대의 자산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밝혀진 범인이 그들의 친아들, 당시 24살의 박한상 씨로 밝혀진 것입니다. 박 씨는 부모를 졸라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유학 비용을 도박과 유흥으로 다 탕진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빚을 지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막 이제 부모가 그에게 막 심한 꾸중을 했던 거죠. 너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심하게 꾸중을 했는데 이에 반감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범행 수법이 정말 놀랄만 했어요. 부모님 집에 이제 있었는데 범행 당일날 혹시라도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피가 몸에 묻으면, 옷에 묻으면 그게 증거가 돼서 발각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서 옷을 다 벗은 채 나체로 부모님이 잠든 방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요. 그리고 잠에서 깬 어머니가 도망가려 했는데 그 어머니를 쫓아가 살해합니다. 이후에 증거를 없애려고 집에 방화를 저지르게 되고 집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되죠. 경찰 조사가 들어왔어요. 아니, 부모님과 분명히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한상 군만 아무 상처가 없는 점 이상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의 100억 원대 자산을 노리고 자신의 친부모를 살인하는 범죄를 폐륜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는 1995년 8월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금요사건 파일은 3부로 이어집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